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체가 됐는데, 지금 보호개전 방식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 변전서 가서 다시 또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쪽에 나오니까. 모선도 나오고 변화기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또 설명 드릴 거고, 뒤에 가서도 또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이 미흡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지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오늘은 포인트를 안 가져서, 여기 보시면은, 개통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시다면 어느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분리시키지 않으면은 사고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옆으로 또 파급되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가 확대되어 나간다. 이게 개통의 목적에서 보시면 사고 범위가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 보시면은 이상 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고장을 검출하여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고 범위를 확대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 그게 뭐였죠? 이 뒤에 가서 보시면 보안 유지라든가 신뢰도 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고 확대 방지는 이제 신뢰도 유지고 사고를 제거하는 부분은 보안 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장의 종류, 고장 전류와 전압, 고장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검출해서 고장 구간을 고속도로 선택 차단하는 지령을 내리는 등 개통보호를 위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보호 개정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 개정 방식에서 이제 보호 개정기는 이제 뭔지 내용을 아셨죠. 근데 설명할 때 앞에 봤던 그런 내용들이고, 개통 보호 개정기 역할이 어떻게 된다. 전력 개통의 안전 공급 유지를 도모한다라는 얘기고요. 어떤 기능이 있냐. 보호 개정기 기능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제거를 하기 위한 목적. 보안의 유지. 두 번째, 사고 확대 방지, 신뢰도 유지. 요 앞에 키워드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걸 보시면 이제 딱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첫째, 사고 발생 시의 전압 전류용량,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기능과, 두 번째는 신뢰도의 유지를 위하여 사고의 영향이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 책에 딱 보시다 보면 벌써 어떻게 됐죠? 먼저 뭐뭐가 있다라고 하고, 그거는 뭐뭐다, 그거는 뭐뭐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답안지 쓸 때 개요에 정의 쓰고 여기는 어떤 방식이 있다, 보호 방식이 있다라고 쓰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 방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딱 봤을 때도 보기가 좋으니까. 사고 제거는, 보안의 유지는 신속하게 사고점을 제거하는 부분이다. 사고 확대 방지, 신뢰도 유지는 설비의 사고를 최소한의 파급 범위에 억제해서 정전 범위를 국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죠. 보호 개정기의 기능과 목적이 있다. 기능은 뭐라고요? 두 개. 보안의 유지하고 신뢰도의 유지가 기능이다 이거죠. 목적은 이상전압을 방지하고 과부하를 방지하고 주파수 이상을 방지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사고를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파급사고를 방지하는 부분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보안의 유지에서 뭐라고요? 사고를 제거하는 거. 예? 두 번째, 신뢰도 유지에서는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거. 사고를 제거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 개정기들을 사용한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보호 개정기의 역할과 기능. 목적이 뭐냐면 아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예? 이상 부분을 분리, 정지, 회복시킨다. 기억나시나요? 이상 부분 분리, 정지, 회복. 그겁니다. 1번 이상 부분 분리, 정지, 회복. 보호 개정기의 목적.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파급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한다. 밑에 보시면 보호 개전 시스템이란, 근데 여기 보시면 전력계통의 정기적인 운전 상태를 센서인 계기형 변성기 및 계기형 변류기를 통해서 보호 개정기에 입력하여 보호 대상이 이상임을 검출하여 차단기의 트리코일을 여자하여 차단기를 개방함으로써 고장 구간을 차단한다. 이렇게 쓰면은 알아듣기 좋나요? 어렵죠? 그래서 그걸 1, 2, 3, 4로 쓰시라고요. 첫 번째, 전력 계통에서. 두 번째,
센서, PT, CT에서 이상 상태를 측정하고, 세 번째, 보호 계정기에서 이상을 검출해서, 네 번째, 차단기에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사고 제거를 하든 간에 조치를 하는 것들이 이게 보호 계정 시스템이다. 보호 계정기는 뭐다? 보호 계정기의 기능과 역할은 뭐다? 목적은 뭐다? 보호 계정 시스템은 뭐다? 이게 이제 앞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입니다. 나중에 보호 계정기에 대해서 쓰실 때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돼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보호 계정 시스템의 구성예. 항상 보면은 등가위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벡터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단선도 나오고, 거기에 플로우 차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은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구성 개요도는 이제 플로우 차트죠. 예? 역할과 기능도 플로우 차트죠. 얘는 등가위로가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호 계정 방식의 구성, 주보하고 후비보호가 나옵니다. 주보는 신속하게 구장 구간을 최소 범위로 한정해서 제거한다는 게 책임무다 이거죠. 후비보는 백업하는 게 책임이다 이거죠. 주보에서는 뭐라고? 최소 범위로. 주보는 신속하게 고장 구간을 최소 범위로 한정해서 제거한다는 게. 주보는 최소 범위로 제거한다는 게 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호해서 빨리 차단을 하는 게 주보고, 그게 안 됐을 때 후비보는 그 뒤에서 차단하는 거니까 사고 범위는 조금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후비보는 왜? 뒤에서 차단하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밟는데 그게 이제 주보가 되겠죠. 브레이크 밟는 게. 브레이크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죠. 그게 후비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멈추긴 멈추니까. 그러니까 사고 구간이 더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보에서는 사고 제거를 최소 범위의 정전으로 끝나게끔 차단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 주보 개전 방식이다. 사고 제거를 최소 범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비보는 사고 파급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보 개정 경우 병설된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주보 부분은 여기가 주보가 되겠죠. 후비보는 그 뒤에서 보호를 하는 게 후비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기기보호, 모선보호, 변압기보호인데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후비보호 개념이 될 테고요. 범위가 확대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주보호, 후비보호를 할 때 이런 그림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림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표현을 막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뭐 비에 간접한 C 및 E를 개방한다. 주보 개정기에 의한 사고 제거가 실패했을 경우 인적 구간의 차단기를 개방해서 사고를 제거하고 있다. 이게 후비보니까. 하나분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주보고, 그걸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후비보가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부분이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정동작, 부동작, 오동작, 정부동작, 오부동작 이런 용어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관여도 문제. 그게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연도 문제 설명드리면서 나오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호개전 방식의 구비조건 5글자. 선과 후 보호경, 선과 후 조경, 선택 차단을 신속 정확하게 할 것. 일단 키워드 정도. 그 다음에 과도한 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작 시간을 가질 것. 선과 후, 적절한 후비보호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 조 내지 경이라고 그랬죠. 계통 구성의 변동, 발전기 운전 대수의 변화에 따른 고장 전류의 변동에 따라서 동작 시간의 조정 등으로 소정의 개정기 동작이 수행되어야 할 것. 이게 4번이 되는 겁니다. 보호 개정기의 특성이 변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특성이, 그러니까 조정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 계통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을 때 얘가 동작 시간의 조정을 이용해서 개정기 동작이 그래도 원활하게 수행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된다. 이런 정도. 또는 동작 시간의 조정이라는 게 보호협조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계통 구성의 변동이 일어나도 보호협조가 잘 이루어지게끔 보호 개정기가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택 차단을 할 수 있게끔 아까 얘기 나오는 거죠. 선택 차단을 신속 정확하게 한다는 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동작하고 쟤도 동작하고 주보호도 하고 후비보호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특성이 잘 갖춰져 있는 개정기여야 된다.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가도 안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한시라든가 순한시, 정한시, 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이렇게 순정, 반정 나왔죠?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용은. 보호계정기 분류, 기구상 여기 나왔죠? 처음 했을 때 뭐라고? 분류 방법도 동작기구, 동작한시 특성,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처음에 개요에서 설명드려주고 본론에 가서 동작기구상에 대한 종류는 유도형, 전류력계형, 가동철심형, 가동코일형, 그 다음에 전자형, 정지형. 그러니까 유도음판형, 정지형. 그 다음에 또 쓴다면 디지털 계정기.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써주신다든가. 그 외에 또 써주신다면은 이렇게 뭐 다른 타입을 또 써주셔도 되겠죠. 물론 이 위에 다른 동작 기구가 더 있습니다. 플런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만 아는 내용들이니까 더 써주실 수 있으면 써주시고요. 그림까지 그려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유도 원판형, 토크를 이용해서 유도작용, 원판. 아까 얘기한 겁니다. 요게 얘기했던 그 이동작에 의해서 토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전류력계. 전류력이라고 했으니까 힘이죠. 전류에 대한 힘. 여기 보시면 아까 유도형 계정기는 이동작용 또는 회전작에 의한 유도작용인데 단상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동작용으로 이용하는 거고 삼상은 회전작용을 이용하는 거고요. 전류력계는 고정코일하고 가정코일의 전류를 이용해서 토크를 이용해서 토크라는 게 힘이죠. 그러니까 전류력계라는 건 전류에 의한 힘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전류력계형을 많이 씁니다. 유도원판형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유도원판형인데 유도원판형의 동작 원리가 전류에 의해서 동작한다 이거죠. 전압에 의해서 동작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가동철심형. 철심에 전자력으로 의해서 전자형, 코일에 흘리는 전력 극성에 따라서 변화하는 유극형 이런 것들인데 보조계정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마그네트 코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네트 코일. 마그네트 코일 같은 거 전주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전장한다고 그죠. 자석이 생기면은 자화된다는 게 어떻게 돼요?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철심이 붙습니다. 왜? N극, X극이 거기도 똑같이 그 안에 있던 유도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철심을 운동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자형이라는 게 뭔가 전자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마그네틱 코일도 어떻게 되면 전기가 흐르면서 그게 자석이 생겨가지고 전자화가 됐다는 건 전기에 의해서 자석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자석이 되니까 이거 전자화된 자석이 땅 붙겠죠. 전기가 안 흐르면 마그네틱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이게 전자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거고 전기가 없으면 자석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 모터는 죽습니다. 마그네틱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건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못 살려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에 의해서 딜레이를 준다든가 그런 타임을 또 쓰는 거죠. 가동 코일은 코일에 뭔가 흐르는 거죠. 코일이니까. 가동 코일에 대한 영구 자석의 자개 중에 가동 코일을 회전하도록 한 거. 이제 코일에다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이런 토크가 작으니까 이런 것들은 직류 타입. 아까 교류 같은 건 가동철심형 같은 것도 보조인데 전류력경 같은 건 전류가 작작 흐르면서 토크가 힘센 놈이 흐르니까 이런 전류력경을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 가동철심형은 보조계정기를 사용하는 거고, 가동코일은 직류계정기를 사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도원판형에서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 특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전자형으로 넘어가면서 정지형 타입이나 디지털형 타입으로 가면서는 반도체가 들어간 거죠. 트랜지스터, 진공관 트랜지스터 이런 부분 나오죠. 다이오드, 사이리스터, 트라이액, 모스펫, IGBT, 이런 GTO 이런 소자들이 자꾸 올라간 겁니다. SCR,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입니다. 다이오드, 단방향밖에 안 되죠. 점호각을 이용해서 바꿔지는 거죠. 트랜지스터. 그러면서 이제 IC, 집약된 칩에서 이제 8비트로 계산을 하면서 뭔가 연산을 하면서 했다는 얘기죠.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류형, 위상 비교형. 아까처럼 그 안에 그것들을 위상을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류를 해가지고 단파 정류냐, 반파 정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압을 변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거고요. 동작 시간. 동작 시간 하면 순정, 반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순정, 반정. 계정기에 정해진 최소 동작값 이상의 전압 또는 전류가 인가됐을 때, 그때부터 그 접점을 닫을 때까지 요하는 시간, 이걸 한시 또는 시한이라고 합니다. 타임 리미트.
거꾸로 하면. 시한폭탄이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때가 시간이 제한되는 시점. 3분 뒤에 터집니다. 이거죠. 예? 1시도 마찬가지는 아니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순시는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시간이라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게 그냥 바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폭탄 만질 때 여러분들이 일단 그 폭탄 제거할 때 어떤 걸 시한이 돼 있는데 그 회로를 끊어지면 시간이 제한이 안 됐으니까 안 터지는 거고 잘못된 선을 자르면 터집니다. 왜? 그때는 회로가 구성이 되게끔 거기서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걸 이용하면은 바로 순간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이쪽에 대해서 시간을 동작하고 있는데 이 시그널이 안 들어오면은 너는 순간적으로 터져라. 그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선을 그러니까 잘못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2개 다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터지겠죠. 이제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뭘 잘라야 되냐고 물어보면 막 반대로 자르죠. 아까 지금 아들내미가 공부 안 한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청결이처럼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 또 열심히 할 때가 있겠죠. 우스갯소리로 군대 가라니까 열심히 한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요즘 애들은 개천에서 욕 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순환시성은 뭐라고요? 순시니까. 고속도. 0.3초. 0.05초 정도를 보통 얘기한다. 보통. 50ms다 보니까. 정한시. 그러니까 동작 전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항상 정해진 시간. 반환시.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죠. 순시는 뭐라고요? 순환시 밑에. 정한시는 그 위에. 반환시성은 반비례하는 부분인데, 반환시성이 특성이 있는데, 반환시성, 정한시 특성은 반환시로 가다가 나중에 이런 정한시 특성이 나오는 게 반환시성, 정한시입니다. 특성을. 이 그림이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려놓는데 이게 좀 또 전달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다 또 따로 또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밑에다 하나 더 그린다 어렵지 않으니까. 분류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작 기구상, 동작 시한상, 용도상. 이렇게. 뭐 철탑도 직선 철탑, 각선 철탑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서 어떻게 돼? 성태상, 형질상. 뭐였죠? 사용목적상. 다 나오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성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성질상, 형태상, 사용목적상. 요즘 뭐 성형 때문에 프로폴린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프로폴린이 우유질소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대두에서 추출된 부분에다가 그걸 투입을 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게 나오면 막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막 그 원리를 막 봅니다. 이게 프로폴린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제 그거 원리를 알다 보면 이제 더 암기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면 그게 뭔지 원리를 자꾸 쫓아가서 이해하시다 보면 좀 더 오래적으로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안 되면 무조건 외우셔야지만 됩니다. 뭐라고요? 시한상.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기구상, 시한상, 용도상. 예? 요번에 저기 한혜진하고 결혼하는 그 친구 이름이 뭐지? 예? 기성용이죠? 이거 뭐죠? 기시용이죠? 예?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자꾸 안 되면은. 요즘 그 시대에 맞춰서 자꾸 그렇게 보다 보면 외워진다고요. 아, 기성용하고 기시용하고. 얘 한혜진 결혼했지? 여기 걔네 6개월 만에 결혼했네? 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얘도 시간적이 있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 보호계정기는 시간이 있고, 기성용 생각하고, 기시용.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자꾸. 따로 외우는 방법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주변에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외우는 방식은 저만의 방식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귀뜸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냥, 제가 반복해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나중에. 용도상에서는 뭐로 나눠진다고요? 단락, 지락, 기타. 단락 부분을 가니까 이제 과전류, 과전압. 예? 단락이 일어나면서 뭔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부족전압, 단락 방향, 선택 단락, 거리 계정기, 방향 거리 계정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과전류는 전류가 오버커렌트 한 거니까 어렵지 않죠? 일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다. 과전압은 일정값 이상의 전압이 흘렀다. 저전압은 전압이 일정값 이하로 떨어졌다. 단락 방향은 어느 일정 방향으로 일정값 이상의 단락 전류가 흘렀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게 뭔지만 알면 그걸 써주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선택 단락은 병행 이해선. 아까처럼 단락은 DS, 선택은 이건 DZ라고도 설명을 해놓고 했었죠. 여기 DZ는 여기 디스턴스 릴레이를 DZ 했고, 선택 단락은 SSR라고 했죠. 아까 SSR 설명했던 거. 이런 것들은 병행 이해선. 또 병행 이해선 쓸 수 있는 게 거리 계정기 DZ. 이렇게. 방향 거리 계정기 DZ. 이렇게 나왔죠. 거리 계정기는 그냥 Z라고만 했네요. 방향 거리 계정기에서 방향자가 다이렉티브를 해가지고 DZ로 썼네요. 지락보호 계정기 똑같습니다. 단락보호만 알면은 지락보호도 똑같습니다. 왜? 과전류 지락, 방향 지락 이렇게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지락보호 계정기는 소세력 계정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소세력. 여기죠, 힘이 작다 이겁니다. 힘이 작다는 건 작은 전류에도 동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전류 계정기의 동작 전류를 특별히 작게 한 거. 왜냐면 조그만 힘에도 동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세력 계정기가 되고, 지락 전류가, 비접지 같은 건 지락 전류가 자숙됩니다. 380mA. 그거의 감도를 가지고 있는 ZCT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지 방식별로 지락 보호 방식이 틀려지는 겁니다. 삼권선 CT 같은 것도 이제 감도 부분이 또 틀려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 그것도 원리를 알면은 그 계산하는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3권선 CT의 2차 권선을 잔류회로로 만들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실예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실무하실 때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택지락 계정기. 이렇게 나왔죠. 병행 이해선일 때. 기타에서는 탈조, 주파수, 이런 거. 한시 계정기. 보호 계정 방식이 이제 적용이 나온다. 이제 송전선로의 보호 계정 방식. 송전선로에서 뭐가 있다고요? 과반 거피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보호하는 보호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압류 방위 환차 뭐 이렇게 나오죠? 과전류 계정 방식, 방향 과전류 계정 방식, 예? 방향 비교 방식, 거리 계정 방식, 거리 측정 방식 조금씩 틀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PCM, 파일럿 와이어 또는 PCM 전송 방식,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입니다. 펄스를 보내준데 펄스 코드를 보내준다는 얘기죠. 모듈레이션은 변환을 한다는 얘기고요. 디모듈레이션은 다시 전송을 하면 그걸 변환을 한다는 얘기인데 FM, AM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고 AM이 앰플리티드 모듈레이션입니다. 크기를 변환하는 거, 프리퀀시를 변환하는 거. 그러니까 FM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가 높은 때역이죠. 전류 차동 원리를 이용한다. 차동이라는 건 왼쪽에서 온 전류가 오른쪽에 올려진 전류를 합쳐서 받는데 그 전류가 차이가 난다는 건 뭔가 새는 거죠.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전류가 빠져나가니까 새겠죠. 그래서 그 차동이라는 거는 양쪽 구간을 비교할 때. 그래서 송전선로 같은 것도 양쪽 구간을 비교하죠. 발전기나 변압기나 전동기나 다 권선이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양쪽 구간을 다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1차, 2차를. 그래서 그 내부 사고를 보호할 때 이런 비율 차동 계정기를 사용한다. 비율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뭐 파일럿 와이어, 전류 차동, 전압 차동, 전류 이상, 방향 비교, 거리 보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보다는 송전선로 보호 계정 방식이 요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외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들로도 또 쓰는 부분이 많은데 후자 쪽으로 좀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까지 외워서 쓰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그 과반 거피제를 이용해가지고 대부분 답안지를 많이 쓰신다는 얘기죠. 파일럿 와이어 30km 미만일 때, 마이크로 이런 데들은 이제 키로수가 미뤄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광파. 왜? 광케이블을 가야 되겠죠? 멀리 가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외우시기는 조금 힘들 거다. 근데 한번 보시고, 요런 내용들을 어떻게 됐는지 내용만 보시면 되는데요. 속도가 빠른 거, 느리다. 요건 가능하다, 어렵다, 높다, 낮다, 가능하다, 어렵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하다. 어떤 형식이 있죠. 요것도 딱 나눠놨습니다. 위아래로. 근데 저기를 한 다음에 외우시면 되겠죠. 외우는 방법들을 위에는 되는 것, 밑에는 안 되는 것,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워놓으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선로들이 틀려진다고 그랬죠. 방사상 선로가 있고, 환상 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행 선로가 있고요. 방한병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방사상선로 전원이 한 단에만 있는 경우, 두 단에 있는 경우. 그래서 DS를 쓰는지 DZ를 쓰는지. 전원이 한 단에만 있는 경우 보통 최대 시한을 2초 정도로 해가지고 한다. 표시선 보호 방식의 중간 부분을 사용한다. 이렇게 있고 전원이 양단에 있는 경우는 예? DS 플러스 그 다음에 오버커런트를 조합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전류 계정기만 가지고서는 고장 구간을 선택 차단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DS를 넣는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오버커런트만 있습니다. 여기는 다. 전원이 한 단일 때면 오버커런트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 요약해 놓은 거고 전원이 양단일 때는 어떻게 되죠? 오버커런트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다 DS를 플러스했죠. 얘는 DS 플러스 OC다. 그게 앞에 요약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DS 플러스 OC를 조합시켜서 사용한다. 이거고요. 환상선로일 때는 환이라는 거죠. 반지가 환이죠. 그러니까 동그랗다는 얘기입니다. 원. 전원이 한 단에만 있을 때는 여기 한 단에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는 OC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DS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예? 전원이 두 군데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전류인지 이쪽에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리에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사고가 나면은 이쪽에서 다이렉트로도 올 수도 있고 얘가 이쪽으로 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 이상 있는 거는 뭐라고요? DS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긴 DS밖에 없죠. 여기는 거리 계정기가 있어야 되니까 DZ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단에만 있으면 OC 병행이연선이 있을 때는 방향에 들어가고 전원이 이중에 있을 때는 또 DZ가 들어가고 얘는 한 단에 있지만은 환이기 때문에 DS가 들어가고 두 단이 있을 때는 전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DZ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뭐가 하나 추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전원이 한 단에 있었을 때 OC밖에 없었죠? 전원이 양단에 있으니까 DS가 있었죠? 근데 DS는 뭐냐? OC에다 DS를 추가를 했죠? 병행에서는. 근데 환상에서는 전원이 한 단에 있을 땐 DS만 있었죠? 근데 전원이 두 단에 있을 때 뭐가 하나 추가되죠? DZ가 추가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추가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외워주셔도 됩니다. 그럼 병행 이해선일 때는 여기서는 이제 위상 비교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쪽에서 들어온 건지 밑에서 들어온 건지 이렇게 위상으로 판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행 위해선의 선택 차단 원리는 고장해선과 건전해선은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차이가 나니까 위상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부분은 사고 전류의 방향이 틀려지니까 위상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 구간에 보았을 때 하나, 둘, 셋 위상이 똑같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하나, 두 개는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 위로 두 개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뭐냐? 하나, 두 개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의 위상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상을 비교해보면 사고가 났다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이게 내부 사고인지 외부 사고인지. 그 구간에서 딱 위상을 비교하면 나는 그 구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고가 났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는? 예? 회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 모선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회선이나 모선이나 여러 가지 선로가 많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제 10-1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Z는 R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을 넣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은 10kV 자승대 PZ입니다. 예?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뭘 곱했냐? 단락 용량이다 보니까 P는 VI니까 V 값을 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기 MVL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그 용량별로 나눠진 겁니다. 기준 용량으로 환산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단락 용량이 예. 삼성 단락 전류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100I인데 IS는 결국 P 나누기 루트 3V라는 얘기죠. P는 루트 3V에서 I는 P 나누기 루트 3V인데 그 P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임피던스하고 여기가 몇 MV인지 여기 기준 용량이 10MV니까 10MV로 환산하니까 얘는 33.6MV 정도가 나오더라. 기준 용량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 기준 용량에서 기준 전류가 사고 전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100MV를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시면 2810이 또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3상 단락하고 일선 지락인데 저번에 요건 고장전류 계산에서 이런 그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예제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연구반의 자료를 보시면은 고장전류 계산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왜? 지금 3상 단락하고 일선 지락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고 전류에 빨리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보호 계전기를 세팅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임피던스의 합계. 여기서 보시면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IN이라는 공식을 위해서 고장전류를 계산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Z1 해가지고 전체 부분을 보는 거죠. 근데 IN은 뭐라고요? P 나누기 루트 3 V라고요. 그래서 이 IN이 여기 나온 겁니다, 지금. 그걸로 계산했더니 이게 기준 전류 100MV를 하는 거고 얘는 아까 기준 용량으로 요 앞에 거는 환산했던 걸 33.6MV로 환산했죠, 기준 용량으로. 근데 아까 요 앞에서 시험에서는 100MV를 해가지고 기준 전류를 이용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 구한 걸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2521이라는 건 뭐냐면 100MV가 22.9kV 때는 그 정도의 기준 전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이 틀려지면요, 기준 전류가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밀어주는 어떤 기준 전류가 틀어지니까 사고 전류도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 협조를 하다 보면은 변압기 용량 154나 이런 쪽은 100MV, 50MV 하죠. 22kg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봐야 10MV입니다. 5MV, 10MV, 7.5MV. 근데 이제 저압 쪽에 가면 6600에서 이제 380, 100%로 가면은 이제 1000kV, 1500kV 하죠. 2000kV. 요게 1MV, 2MV, 3MV 된다는 얘기죠. 기준 전류가 틀려지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면서 고장 전류 값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배전반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는 마그네트 용량 있죠. MC12 100A, 250A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밑으로 내려가면 ELB가 나오면 10A, 15A, 30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장 전류가 줄어드니까 케이블도 줄어들어도 되는 거고 거기에 차단기 용량도 줄어들어도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다 보호협조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캐스케이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또 나오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지락 고장이 이제 틀렸을 때 이거 저번 주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요 RF가 틀려졌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일선 지락이 일어나게 되면 3배가 된다. IG는 3RF. 이 부분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제 등가해로 그리다 보면은 거기 부분에 RF를 중성점에 있는 RF를 뭐라고? 3배 RF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오음법을 할 때 어떻게 됐죠? 오음법을 할 때 변압기 부분을 여기가 델타 Y다. 그러면 여기 오음법을 하게 되면 얘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연결해준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락을 할 때는 여기다 3배를 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락은 여기는 끊겨져 있고 여기만 이렇게 본다. 그래서 지락 부분을 할 때 여기 부분 안 봤던 거 기억나셔야죠. 정상부는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라고요. 표시선 보호 개전 방식과 전력선 반송파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제 부분은 다 한 번씩 보는데 표시선은 파일럿 와이어, 송전선로의 양단 간에 파일럿 와이어를 설치해서 상용주파의 신호전류를 흘리게 한 거. 상용주파라는 건 60Hz죠. 차동 개전 방식과 똑같은 거다. 상용주파를 흘렀다는 건 사고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 평상시 보호구간 외에 외부 구장 시에는 억제 코일에만 전류를 흘리지만 내부 구장 시는 양단의 2차 전류의 벡터에 해당하는 전류가 동작 코일에 흘러서 개전기를 동작하도록 하고 있다. 요게 좀 혼돈이 될 텐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OC가 동작 코일이고요. RC는 억제 코일입니다. 이게 비율 차동 개전기의 동작 원리입니다. 근데 비율 차동 개전기는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OC 부분은 요건 헷갈리니까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따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고 전류 흐르죠?
여기서 흐르죠? 반대 방향은 똑같이 흐르겠죠. CT는 간극선이니까. 이렇게 흐릅니다. 얘도 이렇게 흐르겠죠. 얘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얘도 짧은 구간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외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예전류 똑같죠? 결국은 예전류 똑같다는 얘기죠. 전류가 똑같은 게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 바깥으로만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흐르니까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원래는 이제 그런데 이제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 흐르겠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예를 들어 그럼 여기 코일에 얘도 이쪽으로 흐르고 얘도 이쪽으로 흐르니까 당연히 흐르겠죠? 그렇게 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송전솔로는 여기를 돌려놓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냥 좀 혼돈이 있게끔. 나중에 여러분들 비율차동 하실 때 이렇게 쓰면은 헷갈려서 못 그립니다. 아까 제가 했던 그 방식, 왜? 비율차동이 다 그 원리를 활용한 거니까. 근데 이제 송전솔로 쪽에는 이게 맞습니다. 맞기는. 근데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비율차동을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쓰시라고요. 근데 방향비교 전송 차단이라든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개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왼쪽에서 얘가 돌고 요 가운데서는 억제만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여기서 돌게끔 원리들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냥. 자, 표시선이라든가 선로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장거리 송전선로는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짧은 구간의 중요한 부분. 그게 어디냐? 발전소, 변전소 이런 데다 사용하는 단거리 구간에 사용을 한다. 근데 거기에 표시선 대신에 전력선에다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상전압에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개통조작 시, 과도 현상 시 발생하는 개통조작 시나 고장 발생 시에 어떤 부분? 과도 진동 이상 전압이라든가 상용주파 이상 전압이라고 했죠. 주파수 때문에 틀리죠. 상용주파가 60Hz라면 과도는 어떻게 되죠? 되게 높은 부분이었죠. 100kV 뭐 이런 부분.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60Hz가 상용주파 부분이고 여기는 고주파 반성전류를 보내는 겁니다. 아까 200에서 300. 아까 제가 6000 했던 그 부분이 다 단위가 kHz입니다. 100에서 6000kHz, 900에서 6000kHz가 됩니다. 아까 그 부분이. 왜? 6kHz라는 거는 작거든요. 고주파도 3kHz까지밖에 안 보지 않습니까? 50차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선에 200에서 300kHz를 보내주고 하는데 이게 낮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은 거. 감도가 좋다는 얘기죠? 높은 거. 감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100kHz에서 900kHz가 있고, 300에서 900kHz가 있고, 이런 식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00에서 300이니까 낮죠? 그러니까, 방식의 특징은 고단 구간의 선택이 확실하고 동작이 예민하다. 감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개전 방식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더 나가서 전력 반송 대신에 900kHz 이상의 주파수,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가 뭐냐면요.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 예? 전자레인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넣으면 그 주파수가 높은 때 그걸 씁니다. 주파수가 많이 움직인다는 건 뭐죠? 열이 발생하죠? 그 열 때문에 데펴지는 겁니다. 왜? 초단파, 극저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것들 다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자파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코일 같은 걸 넣게 되면 이제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편의점 가서 김밥을 사서 보시면 김밥에 그 편의점에 있는 김밥들이 은박지로 싸져 있는 게 있나요? 없죠. 다 그 비닐로 싸져 있죠. 왜? 투과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만약 은박지를 싼 거를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불납니다. 투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왜? 쇳덩어리니까 열이 거의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불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원리를 알고 계시면 이제 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900kHz 이상의 주파수 마이크로파.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보면은 집에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 탈 때 거기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음식을 하게 되면은 몸에 안 좋다라는 게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주부들은 원하는 게 뭐죠? 인젝션 하는 거.
200만 원짜리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값이 좀 떨어졌네. 한 100에서 200만 하거든. 그럼 뭐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에 유도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쓰는 또 밥솥이나 이런 저기를 사야 되죠. 왜? 전류가 이제 유도가 되려면은 쇠 성분이 또 틀려져야지만 됩니다. 뭐 양은이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쇠덩어리. 그런 것들을 갖다 넣으셔야 되죠. 그래야지만 유도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용 부분들이 있죠. 사기나 이런 것들은 갖다 놓고 끓이면 되는데, 인젝션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사기를 든 걸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 보신 김치찌개 할 때 보시면은 전골 끓이려고 저기 하시죠? 그런 거 갖다 올리면 안 끓는다는 얘기죠. 쇳덩어리를 갖다 올려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고. 모선보호 개전 방식.